근데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게 이 상표의 사용으로 볼 것인가 이게 되게 이제 결국 근본적인 문제일 텐데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상표 사용으로 봐야 될까요? 글쎄 그 사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예. 굉장히 예. 그 포섭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네. 이 정도는 충분히 저는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상표 사용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출처를 표시하는 그 용도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 소비자 본인과 그 뭐 가방 같은 거는 뭐 들고 다니는 것이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나 다 특정한 상표로 인식할 수, 물론 저처럼 이제 워낙 명품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 윤선희 교수님이 그 명품 넥타이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알아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이고 충분히 그 사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상표라는 게 그런 식별력, 그러니까 다른 상품과 구분하는 기본적인 그런 기능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그제 그 사용의 목적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 수선업이라는 게 이 사람이 그냥 고객에게 의뢰를 받아서 단순히 수선해서 되돌려줬을 텐데 이런 경우에도 이걸 상표의 사용이라고 봐야 될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의 상품에 해당하느냐, 리폼한 수선한 이게. 근데 이제 그걸 상품이라고 보는 이상, 그리고 거기에 상표가 표시가 돼 있다면 그거는 이제 상표의 사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상품으로 이제 리폼의 정도.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뭐 전문가가 아니에요. 일반으로 그냥 내가 가방 끈 떨어졌는데, 아니면 가방 옆에가 좀 닳아서 했는데 그거 좀 가서 수선하고 꿰매고 했다. 뭐 이럴 때 그거를 새로운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거를 새로운 형태의 제품으로, 디자인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형태를 변형했을 때 그걸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거기에 부착된 것도 이제 상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거는 루비통이라는 제품 특징이 그냥 상표로 도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리폼을 하든 그 상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수선업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그걸 꼭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단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건 내 책임 아니다, 뭐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그러니까 뭐 다른 제품은 라벨이나 이런 조그만 게 붙어 있어서 리폼을 해도 그게 그렇게 안 드러나는데, 이 제품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리폼을 하든 그냥 그게 막 다 도배가 돼 있으니까 그 책임까지 왜 소비자나 리폼업자가 다 져야 되느냐, 뭐 그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데, 상표를 이제 원래 없던 상표를 만들어 가지고 업자가 이렇게 붙이는 그런 방식하고 원래 있던 상표를 그대로 두고 리폼을 하는 거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크게 도배가 돼 있던 상표들이 있는데 일부만 잘라내고 상표를 좀 사용을 줄였다. 그래서 이게 침해가 좀 더 적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다. 이제 싶은데. 나라에 따라서 상표의 사용이 상표법에나 이런 법에 규정이 된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상표법에 상표의 사용에 정의 규정이 있어서 태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항상 이 어느 태양이 없으면은 또 개정할 때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게 생산, 뭐 판매, 광고 이런 유형이 있어요. 근데 생산에서 이게 생산으로 인정이 되고, 아까 이제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디자인적 사용과 이제 상표적 사용에서 상표로서 보느냐, 디자인 요소로 보느냐 할 때 상표로 인식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이러면 이게 상표적 사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태양이라고 그러니까 상표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은 저 멀리 태양으로 볼 텐데, 그런 사용 방법, 저는 처음 배울 때 되게 태양이 뭐야 이렇게 되게 뭐랄까 의아한적인데, 되게 일반적으로 양태 뭐 이렇게 제가 목숨. 그래도 한자식입니다. 뭐 형태 모양 이말 형태 모양 뭐 이런 걸 텐데,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루이비통이 이제 이런
상표를 가지고 원래 것을 이제 안쪽에 부착을 했다 이런 얘기일 텐데 이 상표의 사용으로 볼 때 이제 그런 5인 혼동을 판단을 할 때 사실은 리폼한 가방은 원래 가방이 이거 제가 기억하는 450만 원인가 뭐 어떤 제품을 이제 45만 원을 주고 수선을 맡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큰 제품을 작은 내지는 리폼을 해서 재판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뭐 상당히 뭐 10분의 1 내지는 이렇게 쭉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경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업이 아닐 경우에도 이렇게 5인 혼동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한테 묻나요? 예, 근데 사실상 저는 이제 아까 뭐 여러 세 분의 의견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수선업자가 수선 후에 물품이 원고의 상품과 동일 유사한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일 유사한 경우에 이제 이것이 시장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봐요. 일반적인 우리가 상법에서 이기는 상거래 시장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루이비통이라든가 이런 명품 업체들이 하는 일반 시장이고 지금 수선에서 나온다는 것은 명품 매장이니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중간 거래 시장에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명품이 쓰다가 나오는 중고와 수선해서 수선품이 중고 거래 시장에 나오는 경우에는 저는 5인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원고가 그동안에 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큰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지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원고 루이비통은 우리나라에서 2024년도에 매출액이 1조 7,484억 원이래요. 1년에. 우리나라에 최근에 한 2조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예. 그렇게 많이 파는지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원심 판결을 보면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5년간 원고 루이비통의 상품을 리폼으로 인정한 것이 29개에 불과.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는 완전 해체라 그럴까요? 아까 말씀하신 정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수선이지 전제가 된 게 완전 해체가 된 것만 전제로 이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수선 동네 피고는 동네 수선업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피고 말고 루이비통이 중고거래 시장에서 거래된 건이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3년간 전체 강남사뿐만 아니라 국내 리폼 업체가 리폼한 것이 66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적은데 왜 이렇게 문제화 시켰을까라는 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가방을 이렇게 이게 이제 루이비통에서 제3자를 시켜가지고 이 가방을 이 스타일로 바꿔달라. 이래서 이제 증거 제품으로 제시한 게 이제 그런 건이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뭐 원래 사안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조작이라고 볼 수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위장 비슷한 그런 사안도 이제 법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게 경업 내지는 다른 시장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은 없을까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똑같은 시장으로 본다는 거는 지금 잘못 판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 시장과 중고 거래 시장은 달리 봐야지. 중고 시장과 일반 시장을 같이 놓고 판단하면은 중고 사러 가는 사람과 오리지널 사러 가는 사람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수요자의 정의도 좀 명확히 내려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 길거리 가다가 보고 물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고 판단할 수 없겠죠. 제가 이제 가끔 농담드는데 제가 양복을 입고 이렇게 신라 호텔에 가서 차를 마실 때는 이렇게 메고 가면은 이게 오리지널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허술한 양복을 입고 허름하게 입고 동대문 시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짝퉁으로 볼 겁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집니다.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교수님께서 하시면 항상 명품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성문법이고 형편법 국가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 침해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받고 또 이 침해를 함으로써 누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따져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침해에서 피해를 보는 건 당연히 루이비통이라는 상표권자일 테고 다만 이제 침해를 함으로써 고객들이 사실은 내가 산 상품을 되게 고가의 상품인데 이거를 좀 해진 거를 다시 수선하고 좀 바꿔서 우리가 이용하는 거는 소비자에게 중대한 권리일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은 이번 판단에 좀 고려 사항이 안 될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그 부분도 강화할 권리는 소비자에게 있죠. 구매해서 쓸 권리가 있고 또 뭐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갖다 팔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좀 고쳐 쓸 수 있는 권리는 그 강화할 권리는 저는 소비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제가 카이스트의 미래전략대학원에 있으니까 미래 전략적인 관점에서 뭐 말씀을 드린다면은 좀 소비자의 권리를 이제 강화하거나 또 이게 그 리폼이라는 게 이제 좀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용어로 쓰자면은 이제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그 제품 가치를 이제 중고품이죠. 중고품 가치를 높이고 하는 것은 이제 환경에 대한 고려도 이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초반에 이게 침해에 가깝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아무래도 현행 법을 기초로 해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도 그렇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좀 침해로 판단할 것 같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방향성에서는 좀 그거를 인정해주는 방향이 어떨까. 그리고 실제 이제 뭐 미국의 판례나 관련된 비슷한 것들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강남사 같이 이제 중간에서 리폼하는 업체에서 정보를 충분히 이렇게 그 풀 디스클로저라는 표현이 있고요. 아니면 디스클레이머를 넣는다든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루이비통 제품인데 뭐 강남사가 그 리폼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표시가 되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굳이 침해라고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어떤 장인 정신으로 그 리폼을 하시는 업체가 굉장히 그 퀄리티를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그런다면 사실 이제 뭐 유럽의 뭐 상표법 같은 데서 이렇게 원래 상표권자들이 뭐 손상되거나 뭐 변형되거나 이런 제품들을 막 유통하는 거에 대한 컨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업체가 어느 정도 그 자체적인 브랜드가 있어서 원래 이제 명품 업체의 퀄리티를 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또 리폼도 해가지고 이제 좀 환경 보호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법 정책적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보장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케이스를 갖고 지금 기존의 그 상표법을 해석을 통해서 침해인지 아닌지 그런 이제 판단은 사실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침해 쪽이 아닐까라는 그런 입장이지만 방향성은 좀 그 인정해주는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 새로운 입법이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폼이라는 용어를 아예 이렇게 그 법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표시를 해서 유통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심지어 이제 그 아까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개인적으로 고객이 의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그 중고품을 많이 모아서 그걸 이제 리폼을 했다는 걸 명시해 가지고 유통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허법원 판결에도 이거를 거기다가 이건 리폼 제품임 이렇게 썼으면 침해가 아닐 텐데 안 썼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건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자기 수선을 막 사가지고 내 상품을 수선을 맡겨서 다시 쓰는 건데 이건 리폼 제품임 뭐 이건 짝퉁임 이렇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게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고.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그 사고의 어떤 실험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소비자가 리폼 제품을 밝히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뭔가 가치가 이렇게 그 중고품이 굉장히 신상품처럼 이렇게 가치가 올라갔는데 그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거기에는 어떤 그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그 중간에 어떤 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폼임을 이제 밝히지 않고 사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그 원래 그 전통적인 그 이제 소진론에 대해서 예외를
예외를 적용해가지고 소진이 안 됐다라고 보는 그 법리들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지구 온난화가 화두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명품 그 백이라는 게 악어 가죽이나 동물의 가죽을 이용해서 그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동물 보호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런 리폼을 되게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원 재활용 문제도 있고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상표법 내지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한번 산 상품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바꿔서 재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ESG 차원에서도 사실은 좀 더 좀, 그리고 리폼업이라는 업 자체도 이게 아까 48년 됐다 그러는데 이미 정착된, 영어로 세틀드 된 그런 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고려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원장님. 당연히 고려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지적재산권의 침해 이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침해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계속 쫓기는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리폼도 이렇게까지 리폼할 줄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침해 영역이냐가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업사이클링이라는 여러 사회적인 니즈에 의한 이런 수요도 당연히 있는데, 두 이해관계의 밸런싱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는 특허법원의 판결에서 맨 뒷부분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이 자기가 산 물건을 자기가 스스로 수선했다? 오케이, 아무 문제 아닙니다. 근데 개인이 그걸 리폼업자에게 맡겼다고 해서 다 침해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리폼업자한테 맡기는 게 침해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침해가 아닐 수도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부분이 좀 관심 있어 노트를 해왔는데, 내가 리폼업자에게 맡겨도 원래 제품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하는 거, 그건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근데 얘가 기존 상표를 제거했느냐? 그럼 당연히 상표 사용 안 했으니까 문제 없죠. 그리고 뭐 이거는 리사이클링 한 거다라는 걸 표시했다든지, 또 별도의 강남사 강남사 이렇게 표시를 했다든지, 또 원래 명품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고 새로운 나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좀 하고 싶으니까 내가 디자인한 거 이렇게 좀 해주시오.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리폼 해주면서 이거는 어디 가서 다시 파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업으로 한 게 되고 이거는 상표권 침해가 되면 이런 뭐 약정을 근데 이런 요소들을 좀 열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건에 대한 부분은 모든 소비자들을, 그러니까 판결의 영향이 루비통 입장에서는 야, 리폼은 우리 거는 건들면 안 돼. 뭐 조금이라도 건들면 다 수선하면 다 침해니까 그냥 새로 와서 사세요. 이런 결과가 돼서도 안 될 것이고, 그냥 리폼하는 건 다 괜찮대. 그러니까 너나 나나 뭐 가서 다 리폼, 이런 상황이 돼서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중간에 경계를 긋는 게 아마 이 정도의 고려사항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루이비통 측에서 야 이건 리폼해서 써도 돼, 그러면 상표법 위반은 아니겠죠? 본인이 허락을 하셨으니까. 상표권자가 허락했으니까. 예. 그런 그 하여튼 그 약관이랄까 뭐 그런 거를 이제 결국 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사에서 야 이건 리폼을 우리가 해드리는데요. 이거는 다시 판매해서는 안 되고 레이블을 붙이고 뭐.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아마 외국 판결에 그런 판결이 있어서 그거가 참조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수선 업체가 피고인 거잖아요, 이 사건에. 그럴 때 이제
면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뭐 다시 파시면 안 되는 거다. 이건 개인 소유를 하셔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했냐 하면은 아마 이제 빠져나가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법적인 개념을 뭐 미리 다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시지는 않으니까 이게 사건화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점은 조심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여기까지는 허용이 되고 이런 뭐 잣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대법원 판결에 이제 좀 제시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가방을 놓고 보면 뭐 그럴 듯 해보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 그 어떤 어머니가 아주 비싼 치마를 사셔가지고 이게 유행도 지난 것 같고 뭐 그래서 원단은 그대로 그 상표가 다 표장이 있는 원단을 가지고 다른 뭐 꼬맹이 아들을 내지는 딸을 위해서 그걸 다시 변경해서 썼다. 이것도 과연 그럼 상표법 위반으로 볼 것인가? 이런 논란도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죠. 거기에서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 수선을 하고 어떤 조건 하에 수선을 하고 어떤 디자인으로 수선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제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커멘트가 참 조심스러운 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서 달라질 것들이 많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에서 사실 정식 판결들이 나왔던 거는 변경해서 자기가 판매하는 강남사가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중간에 수선 리폼만 해준 그런 그 사건이라서 사실은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엄청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판결문의 일부 보면은 강남사가 이렇게 제조함으로써 이제 고객들한테 돌려줬는데 이 상품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 그래서 그걸 재생산으로 판단하는데 약간 그런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원 제품의 그 명성을 해칠 우려도 있고 또 이제 원 제품의 생산자의 매출을 감소시킬 우려도 있고 그런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이게 판단 일부 그런 근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과도한 비유이긴 하지만 과연 그러면 자동차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난다고 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자동차 생산을 금지해야 되냐 내지는 뭐 물론 거기 이제 자동차도 왜 이렇게 바꿔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도 이제 안전만 하게 되면은 그런 그 변경하는 거를 이제 허용을 해주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도 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6일인가요? 어제까지 이제 다시 의견을 다시 받아서 대법원이 곧 판결을 할 테고 이게 유례 없는 사건이라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되게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윤 교수님부터 이게 그동안 못 하시는 말씀 내지는 이게 좀 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본건이 이제 상고 기각된 경우에 리폼된 지금 말씀하신 같이 리폼된 제품이 이제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이나 품질 기준에 벗어나 유통되는 것을 막아 상표의 명성이나 이미지가 손상되거나 희석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기각이 되면은. 그러나 이제 국내 수선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상표권 침해 소송의 위험을 안게 되고 더 이상 그 수선을 업으로 하기 어려워져 장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수선업자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의 생계까지 동네 그 세탁소 아저씨들까지 다 문제가 되거든요.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반면에 이제 이에 비해서 그 파기환송이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건 결혼할 때 맞춘 웨딩드레스나 한복 등을 일정한 기간이 지나 입지 못하던 것을 수선업자에게 의뢰하여 아이들 한복을 만들거나 또는 손가방 등으로 리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저는 자주 합니다만 젊은 시절 맞춘 양복이나 기성복들이 몸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하거나 또는 유행에 맞게 변형하여 입을 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해외 판매점이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가방 등의 제품들을 국내에서 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S가 되지 않는 물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걱정 없이 수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가에 구입하고도 사용할 수 없어 처박아 두거나 중고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던 물건들이 전문 수선업자를 통하여 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밸런스 내지는 균형을 맞춰야 될 텐데 우리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그 침해 여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이제 그 대법원도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발생할 수 있고 또 윤선희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그 리폼 업체들도 이제 그런 그 기술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 기술들도 이제 그 일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리폼이 되겠고 어떤 경우 스스로 이제 어떤 그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될 텐데 이런 이제 법적인 일종의 이제 규제라고 한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방식을 업무의 방식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명품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제 가공하는 이제 그런 어떤 프레임에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어찌 보면 우리도 이제 굉장히 이제 한국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이런 업체들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또 그동안의 어떤 경험이나 노력의 그 가치들을 이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입법 정책을 이제 같이 고민해 보고 또 그 업사이클링 같은 이제 환경 보호에 대한 그리고 아까 많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그 수선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뭐 right to repair라고 그런 용어가 쓰이고 있던데 그런 권리들을 좀 이렇게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논의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리 송영주 부회장님은 현장에서 이제 그 뭐 그런 업무도 하시고 또 변리도 하시고 그럴 텐데 어떻게 이게 대법원으로 이미 올라간 사건이기 때문에 1심이나 2심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리폼 시장이라든지 소비자한테 이게 하나의 뭐 파장이 너무 클 거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이제 안에 이제 넣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예상은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지금 한국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많이 침해를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식재산처나 이 변리사나 뭐 변호사 중에 IP 업무를 이렇게 IP 업무를 이제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국내 브랜드가 해외에서 침해되는 거에 대해서 그거가 이제 핫 이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소비자 권리라든지 뭐 리폼 시장이라든지 이것만 고려를 해서 또 판단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는. 그래서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거가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너무 이게 말을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가 파장을 생각했을 때는 고민이 많겠지만은 지금 사실관계 판단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또 이제 부경법에 대한 거는 원심에서 판단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상표권 침해로 가더라도 이제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좀 안심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수선을 하면서 본인이 산 소유물에 대해서는 권리를 가지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네. 결국 이제 말씀은 이게 해외 명품 브랜드를 보호하는 측면과 결국 이제 우리 상표가 해외로 나갔을 때 뭐 우리 상표도 유명한 게 많으니까 그거를 또 보호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의 1978년부터 있던 그런 리폼업, 뭐 글로벌이 되게 잘하는 손재주가 우리가 뛰어나니까 잘하는 업인데, 이런 그 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런 균형을 맞춰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우리 원장님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저는 이 판결을 어떻게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말 아니 저는 오히려 이제 이 다른 분들이 이제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대법원에 기대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좀 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2심에서 부경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안 했어요. 근데 사실은 부경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좀 다 자세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침해 행위는 판 사람이나 이제 수선을 해준 사람이나 수선을 맡긴 사람이나 출처에 대해서 오인혼동이 없어요. 그렇죠? 루비똥 붙여 있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맡겨서 수선해서 온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오인혼동이 없어요. 근데 오인혼동이 없는데도 상표법이 규정한 거는 이제 희석화 방지라 그래서 오인은 안 하지만 그렇게 자꾸 쓰면 우리 상표의 이 아이덴티티가 좀 흐려지고 뭐 품위가 떨어지고 하니까 그것도 안 돼라는 내용인데, 근데 재밌게 상표법은 그러한 희석화에 대한 내용은 부등록 사유예요. 등록을 거절하는 사유예요. 상표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오인혼동이 있어야 돼요. 물론 오인혼동도 구매한 이후에 오인혼동도 이제 오인혼동으로 볼 수는 있지만 약간은 좀 그거는 이제 누구한테나 막 대규모로 팔 때 좀 더 설득력이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희석화의 부분이라면 오히려 부경법은 희석화가 명백하게 부경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좀 부경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게 또 중요하냐면, 주문한 사람이 리폼을 주문해서 받았어요. 이 사람은 업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이 사람이 또 그거를 중고시장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리폼 제품이라고 하면서 팔았다. 그런 경우에는 또 오인혼동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또 여전히 이제 부경법의 영역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 이제 약간 아직 남아 있는 공백의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에서 이번에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경법이라는 게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남의 그 성과를 사실은 부정하게 이제 도용하는 그런 걸 텐데, 결국 그런 경우에도 과연 그 강남사라는 리폼업자가 루이비통이라는 상표를 이용해서 부정한 이득을 얻었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게 재판매를 해서 이득을 봤다 그러면은 수선을 맡긴 사람의 이득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따질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그 우리 대법원이 결국 1심 법원, 2심 법원하고는 좀 다르게 대법원은 좀 큰 틀의 국민의 이익이라든가 국가의 이익이라든가 또 소비자의 권리, 뭐 물론 상표권자의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기본적일 테고 그런 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법이라는 게 하나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측면하고 또 하나는 국가 전체의 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 생산을 극대화하는 뭐 소비자 국민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런 균형을 좀 잘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딱 끝내는.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 너무